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질까?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라는데 왜 내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는 걸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돈의 가치를 조금씩 갉아먹는 듯한 이 기묘한 느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의 근원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한두 해의 경기 변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거대한 시대적 흐름, 바로 조용한 부의 이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고 또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저명한 금융분석가 린 알덴의 통찰을 통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은 과거의 어떤 위기와도 다릅니다. 이는 마치 194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의 미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차이점은 과거에는 은행 대출이 문제의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 즉 나라빚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가의 용어로 재정 지배, 피스켈 다머넌스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정부의 빚이 너무 많아져서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는 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돈을 계속 써야만 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그 장단에 맞춰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 재정 지배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눈에 보이는 한 구조적인 재정 적자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년, 어쩌면 수십 년간 이어질 거대한 통화 팽창의 시대, 즉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시대의 초입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금, 은,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희소자산들은 이미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제 겨우 1회 초, 개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정부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결국 돈을 더 찍어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터키와 같은 신흥국에서 부채 위기가 터지면 자국 화폐에 대한 외부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초인플레이션과 통화 붕괴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달러는 다릅니다. 전 세계는 무려 18조 달러에 달하는 달러 표시 부채를 지고 있으며 국제무역과 외환 보유고의 달러를 사용합니다. 이 거대한 달러 네트워크는 달러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부채 위기를 겪더라도 터키처럼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고 마치 뜨거운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점진적으로 서서히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급격한 붕괴가 아닌 수십 년에 걸친 느린 질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빚은 언제부터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미 5년 이상 이 문제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주식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미국 소비자 심리는 사상 최저치에 가까운 기현상을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경제가 매우 부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 측면에서요.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현상과 유사한 환경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로 푼 돈이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동안
그 돈을 직접 받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은 물가 상승의 고통만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은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포퓰리즘이 부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괴롭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혹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처럼 경제를 성장시켜 빚을 갚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당시 미국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었지만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일부를 갚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빚을 갚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녹여버리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940년대에 미국 국채를 샀던 사람들은 사실상 엄청난 구매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금리를 2.5%로 강제 고정시켜 놓은 채 연 19%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했습니다. 채권 보유자들은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조합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현금과 채권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1940년대의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때 미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자 무역 흑자국이었고 인구 구조도 매우 젊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업 기반은 텅 비었고 막대한 무역 적자에 시달리며 인구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AI와 같은 신기술이 생산성 향상의 희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의 차이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결코 하나의 숫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스펙트럼과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TV, 옷, 장난감처럼 대량 생산과 자동화가 가능한 공산품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디플레이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술품, 해변가 부동산, 금, 질 좋은 소고기, 그리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유료 서비스처럼 희소하거나 만들기 어려운 것들의 가격은 통화 공급량 증가에 맞춰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앞으로 AI가 일부 사무직 업무를 자동화하여 특정 서비스 비용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에너지와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진정한 희소 자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산을 배분해야 할까요? 역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1940년대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자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식, 부동산, 원자재, 그리고 원자재 생산 기업과 같은 단단한 자산, 하워드 에세츠이었습니다. 반대로 현금과 채권 같은 부드러운 자산, 소프트 에세츠은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당시 금은 화폐에 고정되어 있었고 심지어 개인 소유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웠지만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핵심은 유동성을 위한 최소한의 현금과 채권을 제외하고 구조적으로 희소한 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 자산이 단기적으로 거품이 낄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손실을 볼 수 있죠. 따라서 가치 평가에 대한 신중함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는 찍어낼 수 없는 희소한 것들을 소유하는 편에 서야 합니다.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거래,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말이 최근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언젠가 다시 명목화폐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하는 단기적인 시각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거대 금융기관들이 공개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과 국채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투자자만 우려하던 문제가 이제 주류의 관심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파티에 늦은 셈입니다. 이미 비트코인과 금, 주식의 가치가 몇 배나 오르는 동안 채권의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지난 5년에서 8년 사이에 이미 부의 거대한 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주식시장 지수를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AI 기술로도 대체될 수 없고 무한정 찍어낼 수도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에코노믹 모트를 가진 자산을 선별하여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자재 시장이 지난 수십 년간 과소 투자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구리와 같은 핵심 광물의 대규모 신규 광산 발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에너지는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여 저렴한 편이지만 몇 년 후를 내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미국의 세일 오일 생산은 정점을 지나고 있고 새로운 구리 광산을 가동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좋은 가격에 이런 자산을 찾을 수 있다면 매우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기업, 우량한 대형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원자재는 실물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고, 금, 우라늄, 어떤 원자재는 생산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석유.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원자재 복합체를 편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제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일본과 라틴 아메리카는 최근 몇 년간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특정 국가들과 잠시 주춤했던 인도 역시 향후 2년간 좋은 위치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훌륭한 인구 구조와 성장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동안 주가가 너무 비쌌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최근 조정을 거치며 매력도가 높아졌습니다. 중국은 매우 저렴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성장 둔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기회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는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 소유의 금이나 비트코인과 달리 해외 주식은 어느 날 아침 정부의 정책 하나로 내 자산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자산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분산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언제든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커브볼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기, 스트라우스하우 세대 이론에서 말하는 네 번째 전환기, 더 포어스 터닝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는 항상 장기 부채 위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과거 미국이 겪었던 전환기에는 외부의 적이 있었기에 국가적으로 단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비난할 외부의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잘못 관리된 국가장부, 심각한 인구 구조 문제, 잘못된 에너지 정책. 이 모든 것의 청구서가 서서히 날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어느 하루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이미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포퓰리즘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과 씨름하며 다음 시스템이 무엇일지 모색하는 이 혹독한 시간은 서구 세계 전체가 마주한 거대한 도전입니다.
고령화 인구가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지 시스템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렸지만 현대 서구 사회의 노인들은 막대한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며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생산 활동은 멈췄지만 소비는 계속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가 전반적으로 무거워지는 환경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안일함을 심어주었을지 모릅니다. 일본은 가장 먼저 고령화를 겪었지만 디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이 늙어갈 때 세상의 다른 모든 나라는 젊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노동력 공급원이 있었죠. 또한 일본은 수십 년간 쌓아온 막대한 해외 자산이라는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일본처럼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본이 가졌던 비상금도 우리를 부양해줄 새로운 젊은 노동력 공급원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겪게 될 고령화는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마치 1940년대의 영국과 같습니다.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무역 적자에 시달리는 쇠락하는 제국. 반면 중국은 거대한 산업 기반과 무역 흑자를 가진 1940년대의 미국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미 늙어버린 상태로 이 시기를 맞이했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이처럼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기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정부가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녹일 때 정보는 매우 느리고 중앙에서 통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화폐 가치 하락을 조롱하고 밈을 만듭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 모든 차이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신흥국 위기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과거 선진국이 재정 지배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났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과 문화라는 새로운 변수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금이 다시 화폐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치인들은 스스로를 제약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제는 금값이 오르는 것이 각국 정부의 이익에 부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자국 통화를 공매도하고 금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큰 위기가 닥쳐서 금리 인상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통화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없게 되면 그때는 금을 이용해 통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피를 흘리는 환자에게 수혈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혈의 원인인 방만한 복지 시스템과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런 극적인 조치가 고려되기까지는 위기가 훨씬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그날이 왔을 때 올바른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레버리지 없이 꾸준히 희소 자산을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년간 이어져온 저금리와 세계화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 더 심한 정치적 갈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정부의 개입이 일상화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파도의 형태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튼튼한 배를 만드는 법을 함께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핵심은 희소성입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고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것들에 우리의 부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부의 이전 속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통찰이 여러분의 경제적 여정의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